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2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사행정론 쪽에서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 자체가 공익을 위한다고 그랬죠. 근데 공익을 위하는데 행정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구성원이 되겠죠. 구성원을 어떤 자리에 배치시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배치시키는 기준이 되는 전제 조건이 평가일 겁니다. 어떤 평가를 하는데, 우리 뭡니까? 이 정책학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평가를 evaluation 또는 C라고 그러죠.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무 성적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에 4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번 보시면은 근무 성적 평가 평정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무 성적을 말이죠. 평가한다. 이걸 평정이라고 합니다. 근무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도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가령, 하루하루 또는 한 달 또는 분기별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고 또는 표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죠. 약간 아마추어적인 그런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강제 배분법이 있어요. 그래프 말고 강제 배분법이 있다.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방법도 기법상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말이죠. 이 주관적인 게 들어가는데 인물 평가가 들어갑니다. 인물을 비교한다. 여러분들 그 총선거라든가 대선거 또는 여러 가지 선거 때 보면은 벽보를 쭉 걸어놓죠.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고 그렇죠. 비교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일종의 모욕감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외국의 어떤 사례인데 말이죠.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는 말이죠. 체크를 해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면은 어떻게 팩트가 올라가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팩트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체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는 기법이 아니라 주체별 누가 평가를 하는가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주체별에서는 가장 뭡니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감독자, 슈퍼바이저가 어떤 판단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독자의 판단, 감독자의 어떤 판단에 따르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것이 뭡니까? 다면 평가가 있겠죠. 다면 평가는 뭐냐면 여러 가지 평가 사항을 기준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을 평가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인사에 그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주체별 다면 평가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이 다면 평가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지나치게 주관에 빠질 수가 있다. 주관에 빠져가지고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이 평가라든가 에벌루션 같은 경우는 객관성을 떼야 참맛이 나는 것이죠. 근데 객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그래서 답 5번을 해주시는데 문제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평정자가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평정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말이죠. 중요 사건 기록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문제점에서 중요 사건 기록법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말이죠. 이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방식은요. 의미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의미를 많이 공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행정학은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한국말로 말이죠. 부드럽게 마일드하게
해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장도 있습니다. 자, 213페이지 44번입니다. 아래 박스에서 근무 성적 방법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행정학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문제 속에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몰라도 문제를 일단 봐야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학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행태주의, 행태를 봐야겠죠. 즉 과학, 실증주의를 봐야겠죠. 실증주의는 바로 팩트만 가지고 따진 것이지 어떤 밸류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죠. 가치 판단 가지고 따진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이 1번 해주시면 되겠다.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이다. 뭘로도 맞히는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첫 번째 예문이 이해가 안 갔다 싶으면 두 번째 예문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각 과학 분야에 대하여는 가장 이상적인 과학 행태, 또 행태 나왔죠. 줄 한번 것이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 또 행태 나왔죠. 결국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behavior 뭡니까? anchored rating syste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behavior죠. 행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213페이지 45번이죠. 다면 평가 제도다. 다면 평가니까 뭡니까? 일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사람의 근무 성적을 판단하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버라이어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면 평가 제도는 말이죠. 어떤 곳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 계층제가 강한 곳이 있죠. 이런 데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하가 말이죠. 자기의 상관을 또 평가할 수도 있고 동료가 또 평가할 수도 있고 상관, 슈퍼바이저라고 그러죠. 상관이 바로 밑에 사람을 또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라인 조직을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5번, 44번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4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평정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별표 5개 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물어봤는데 우리 행정학에서는 의미가 뻔하다고 그랬죠. 문제 속에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영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번역 내용이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이렇게 꽈서 날 수가 없다.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한글로 번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장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인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47번입니다. 214페이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가? 역량이죠. 바로 능력을 구비했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무슨 평가가 있습니까? 역량평가 제도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답 1번이 되겠죠. 두 번째, 직무분석을 통했으니까 뭡니까? 직무 성과 관리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상하 간 동료 간 의사소통을 모든 것을 평가한다. 좀 버라이어티하게 평가한다. 뭡니까? 다면평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근무 실적이라든가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이것은 뭐 근무 성적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 싶을수록 답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센스가 중요하다. 그죠? 센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기본이 중요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합격의 타겟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 48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할로 에펙트라고 합니다. 연쇄 효과라고 합니다. 또는 할로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는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을을 평가하지 않고 병을 평가할 때 말이죠. 을에 대한 이런 연쇄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을이라는 측면을 좋게 봤다는 거예요. 평상시 인사도 잘하고 품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얘기예요. 원래 높은 점수 주면 안 되는데 연쇄작용을 했다. 할로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병한테 연쇄작용을 했다. 할로 효과 또는
연쇄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무 성적 평정자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이유로 평상시 성실하게 봤죠. 그래서 실적과는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뭡니까? 인식이 좋아지면은 좋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로 에펙트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관대어 경향, 뭐 텐던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선입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지금 근무 성적 뭡니까? 성적 평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이 판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49번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능력이 올라가지 제가 문제 다 풀어주면 여러분들은 능력이 떨어질 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51번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냐면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뭐냐면요. 이 할로 효과는 이 좋은 점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게 내려온 것이지만 이번에는 말이죠. 근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말이죠. 오늘 평가를 하는데 어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을 하는데 큰 실수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평가가 좋게 내려갈 수가 없겠죠. 이것을 근접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센던시 에펙트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접 효과에 오르다. 원래 능력이 좋았는데 말이죠.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말이죠.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있는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말이죠.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아니면 전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헛방망이를 쳤다. 그래서 감독이 나쁘게 평가를 내렸다. 이것도 일종의 근접 효과에 오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임용된 한 달 무단 결근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전날 무단 결근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접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발생한 거죠. 1년 전에 발생한 것은 잊어버렸겠죠. 바로 어제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평가를 하는데 좋게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죠. 근데 이 영향이라는 게 자체가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에러죠. 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우리나라 뭡니까? 인사행정제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보면 56번에 사실상 뭐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공무를 수행하는데 말이죠. 공무원이 수행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노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뭐랄까요. 이 노동법상 적용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노동법상 적용을 받는데 그 전에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또 받아야 되는데 과연 확실하게 받을 것인가 이게 문제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많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령 말이죠 단결권이랄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랄까 이런 데서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4번이 답이에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임용권자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임용권자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단체 장이 되겠죠. 이런 사람의 사인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공무원의 어떤 노동 3권이 과연 보장되어 있는가? 이게 포커스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거로 봅니다. 그동안은 출제가 안 됐는데 왜 안 됐냐면은 아직 무르익질 않았어요. 이 이론이. 그 다음에 헌법에도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공무원법에도 역시나 규정이 돼 있는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어떤 유기적 관계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정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공무원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무원이면은 일반인과는 다르죠.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일반 노동자와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죠.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공무원은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봉사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 대한 노동 3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 제33조입니다. 헌법 33조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3조에 어디까지 규정이 되어 있을까? 자, 첫 번째 단결권. 단결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단결권 말고 노동상권 중에 또 단체 교섭권이 있죠.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권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를 개진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 이거는 말이죠. 하다못해 수용자도 어떤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인정되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단체 행동권이 문제예요. 자, 단체 행동권을 우리 헌법에서는 과연 공무원에게 부여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 행동권, 자,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체 행동권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지만, 그러나입니다. 벗입니다. 그러나, 주요 방위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탱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총을 만든다든지, 어떤, 뭐, 전투기라든가, 아니면은, 전투함을 만드는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군무원 같은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주요 방위 산업체입니다. 주요 방위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가령 지금 위기 상황인데 말이죠. 어떤 폭약을 안 만든다든지,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단체 행동권을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단체 행동권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단체 행동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을 못하도록 없애버리죠. 그래서 제한한다든지 단체 행동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주요 방위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엔 이렇게 돼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헌법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국가공무원법인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흡사한데 문제가 있어요. 이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죠. 66조에는 사실상 노무자죠. 사실상 뭡니까? 이 노무에 해당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런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포괄했으니까 뭐예요? 단결권도 있고 단체 교섭권 다 있지만 단체 행동권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 있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단체 행동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헌법이랄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믹스해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뭡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한되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판단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6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의 단체활동 제한론이다. 근거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의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자, 단체 행동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사를 개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될 거로 보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양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하고 있죠. 약간 상충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이 하위 법으로서 약간 세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꼭 숙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파트 5입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5에서는 버짓 시스템인데 버지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인사행정론, 조직이론, 그 다음에 정책이론 다 공부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도 문제는 근원이 없으면은 국가 또는 행정이 돌아갈 리가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버제팅 시스템, 그래서 예산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우리 예산제도, 예산이 뭡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최근에 시험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돼도 뭐 5문제를 넘지는 않는데 아무튼 간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만큼 예산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은 바로 국민의 혈세, 텍스로 여러분들 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파악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에 예산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말이죠. 2014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의 가장 중추적인 것이 바로 텍스였죠. 바로 국세였단 말이에요. 세금이었단 말이에요. 세금을 구성하는 어떤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거친 세금이 뭐냐?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이 거쳤고 두 번째는 일반 개인이나 뭡니까? 일반 구성원, 대한민국 국민이 말이죠. 어떤 일정의 소득을 올렸을 겁니다. 거기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소득세는 개인한테 부과한 것이지만 이 법인한테 부과한 게 또 있을 거예요. 이걸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득세, 그 다음에가 법인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예산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이 어떤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는가를 또 판단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러면은 예산과 법률이 어떻게 같은가, 그 법률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산과 법률이 같지 않다,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서구 유럽에서는 말이죠. 예산과 법률을 같은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있다.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산도 결국에는 법률처럼 말이죠.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영미법상의 사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법률과 예산을 달리 보고 있죠. 어떻게 달리 보냐면 예산은 결국 국가기관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협소한 의미를 갖고 있고 반면에 법률은 뭡니까? 국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산을 또 공부하는데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구성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입과 세출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예산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펑션이 나오죠. 기술이 나오는데, 기능이 나오는데 224페이지에 01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예산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아닌 것은 했는데 답 4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 재와 재분배 기능이다. 이게 틀렸죠. 소득을 말이죠. 재분배해준다. 이건 뭐냐면 좀 아이러니컬하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능력이 좋고 열심히 하면 많은 돈을 버는데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겠죠. 세금을 많이 내니까 결국 예산이 많이 충족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02번 중요합니다. 다음 예산 원칙에서 틀린 걸 골라라 했죠. 답 3번,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이죠. 의미가 시험에 꼭 출제될 수가 있다.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 총계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어요.
예산 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산 분권주의와 좀 구별을 해야겠고, 자, 여러분들 02번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완전성 해가지고 단일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 원칙에서 말이죠. 완전성에 해당하는 것은 단일성이 아니라 바로 포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완전성을 완전하게 예산을 끌고 가려면 지금 얘기했던 예산 총계주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산 총계주의는 예산을 통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예산 총계주의라고 하는데 예산 총계주의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거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쪽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수입 대체 경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수입 대체 경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럼 수입 대체 경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가시겠죠. 수입 대체 경비는 뭐냐면 국가가 말이죠.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용역을 제공합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받는 이익, 돈을 바로 수입 대체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공작물이라든가 어떤 곡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길 이용하고 그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겠죠. 그 돈을 받는 거 이것을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합니다. 수입 대체 경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가 되겠죠. 그렇죠?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 경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국가 소유의 어떤 토지라든가 아니면 국가 소유의 건물이 많이 있죠. 아니면은 국가의 인력을 동원해서 특별한 어떤 사업을 조성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 그 사업을 조성해 준 상대방이 말이죠. 어떤 비용을 국가에다가 내는 경우가 있죠. 이걸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24페이지 02번은 4번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07번도 중요하죠. 제로 버제팅 베이스 시스템. 그래서 버제팅 제로 시스템 이렇게 되어 갖고 연기준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뭡니까? 연기준이란 것은 전에 과연 과거에 어떤 예산을 짰던 것을 모두 제로로 하고 이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바로 연기준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답 4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말이죠. 최고관리제 기업 기관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 틀렸죠.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7페이지 10번 재정의 민주화도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예산의 융통이라는 게 있는데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예산의 융통 전용제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에는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예산과 법률을 달리 보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법률을 전적으로 뭡니까? 규정하는 곳이 바로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카운슬인데 국회인데 뭡니까? 국회가 법률을 전적으로 하는데 다시 말해서 뭡니까? 국회는 예산을 전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전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 4번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많은 문제를 여러분 거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도 핵심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항상 염두하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229페이지 15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다음 중 예산 원칙과 그 예외 연결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거기 보면 4번 나왔죠. 수입 대체 경비가 나와 있는데 명확성의 원칙. 예산을 짜려면요 명확하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모호하게 짜면 어떻습니까? 예산에 낭비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완전성의 원칙, 그 다음에 완전성의 원칙은 포괄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모든 걸 다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입 대체 경비는 명확성의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산 통일성의 원칙. 우리나라는 예산 통계주의라고 했죠. 통계주니까 통일됐다.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산 통일의 원칙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에 2009년도 1월 1일 시행했던 국가회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틀린 걸,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답을 4번과 5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1페이지 19번 역시나 의미를 물어보는 건데 4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정부 회계 발생 주인은 정부의 수입을 뭐뭐의 시점으로 납세 고지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지출을 지출 원인 행위의 계산 시점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말이죠, 공부할 게 뭐냐면 233페이지에 어떤 정부 기관인데 정부 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준정부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23번 예상 문제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은 준정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준정부 기관은 뭐냐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단 준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 있죠.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도 준정부 기관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이런 거 있죠. 자, 우리 행정학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요 파트는 요 부분은 파트가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신분입니다. 신분이 과연 뭡니까? 공무원이냐 아니면 준공무원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정부 기관은 크게 말이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금 관리를 통한 준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펀드죠. 그래서 지금 기금 관리를 통해서 운영되는 국가재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어떤 준정부 기관이 있고 두 번째는 위탁을 말이죠. 위탁을 뭡니까? 집행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그런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그죠? 이런 거 있죠. 이건 위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탁 또는 위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준정부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물건에 하자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지불을 받거나 어떤 뭡니까 보상을 받게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소비자원이라고 그러죠. 한국소비자원도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에 한번 박스 안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준정부기관은 내용과 형태의 측면에서 모두 일반 행정기관에 속한다. 틀렸죠? 일반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정부 조직법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은 맞고요. 디귿번 준정부기관의 권력은 민간이나 제3자로부터 비롯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준정부기관은 법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특히 국가재정법은 바로 공법입니다. 공법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비읍벌이 좀 헷갈릴 거예요. 준정부기관은 시장형과 비시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시장형과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공기업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읍번이 틀렸습니다. 시장형과 준시장형은 바로 공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3번은 좀 전문적인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4페이지에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이 골라라 이렇게 됐는데 답 5번이 맞습니다. 뭡니까? 일반 회계와 분리해서 구분해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바로 특별회계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6번도 뭐 중요합니다. 다음 중 특별회계 중에서 정부 기업 예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되겠죠. 요거는요,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이라는 따로 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는 그러한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는 236페이지에 29번 보시면은 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예산제도를 지금 채택하고 있다. 이 통합예산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정을 말이죠, 통합시켜서 단일화시키고 포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어떤 효과를 파악하는데 통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가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여러분들 뭐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듣던 얘기가 나오죠.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의미가 중요하죠. 추경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말이죠, 성립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통과되기가 좀 쉬운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령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예산이 통과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준예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같은 경우는 준예산 제도가 거의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이걸 참조를 해서 답을 하시는데 결국 뭐냐면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통과된 뒤에, 즉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 의해서 어떤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이때 다시 한번 보충하는 그러한 제도가 추가 경정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제도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이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로 준예산인데 준예산에는 가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잠정예산이 있다. 가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예산 같은 경우는 기간이 1월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잠정예산은 어떻습니까? 잠정예산은 기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32번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 239페이지 보시면은 젠더 버제팅이라고 나와 있죠. 젠더 뭡니까? 성이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할 때부터 남녀 간의 어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죠. 일종의 국민의 대표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35번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주류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건데 국가재정법에 과연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국가재정법이 시험에 나오면은 뭐 나올 건 뻔하겠죠. 이 통과 기간이랄까, 그죠? 제출하는 기간이 주로 나오겠죠. 자, 240페이지 37번은요, 답을 4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1페이지에 39번인데, 제가 이제 이론 강좌 때도 시험에 출제될 거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탑다운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하향식 제도다. 무슨 얘기냐면,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위 기관에서 말이죠. 어떤 양에 대해서 예산 그 총액을 일단 결정해 놔요. 그런 다음에 세부 사항은 밑에 근무하는 그러한 밑에 기관에 대해가 자율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더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탑다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탑다운 시스템이죠. 버텀업 시스템이 아니고 하향식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쭉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균형 성과표 BSC가 있습니다. 밸런스 스케일드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성과를 내는데 말이죠. 얼마나 밸런스를 맞췄는가,
이걸 기준으로 하는 평가 제도가 이 표가 바로 밸런스 스케일드 카드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3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지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BSC와 관련한 평가 지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45페이지에 44번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로 출제됩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케이스로 나오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학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케이스가 가급적이면 출제에 안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시간을 2, 3분을 할애하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 푸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어차피 물어볼 내용만 물어보고 어떤 지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보지 사례는 거의 안 나온다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5페이지에 44번입니다. 다음 중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예시로 바르게 설명된 걸 골라라 했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인플루언스라고 그러죠. 영향이라는 게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아웃고, 그 다음에 투입이 나오죠. 그죠? 인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본, 지역 간의 균형을 이뤘다. 이거 뭡니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장된 도로 비율이 높아졌다. 어떤 고속도로 공사를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산출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포장을 위해서 이용된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랄지 이런 게 많이 트레일러랄지 포크레인이 많이 도입됐다. 바로 투입이 되겠죠. 이건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차량 통행 속도가 증가했다. 이 부분인데 결과냐 산출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결과라는 개념은 산출이라는 개념보다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둘 사항이 하나 있어요. 사실 영어를 보면은 결과는 resul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산출은 뭐 outcome, outg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고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그런 내용의 어떤 종착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라는 개념은 산출한 개념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 보면은 포장된 도로의 비율이 높아졌죠. 이거는 일종의 산출로 볼 수가 있고 비율이니까요. 포장스럽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량의 통행 속도가 증가했다. 물론 눈에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무형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인사행정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버제팅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시험 출제 경향을 본다면 이런 예산 제도가 상당히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 제도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